피살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소정방이 피살된 이 당교가 문경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문경은 이 전쟁 지역이었던 고구려가 아닌 신라 땅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소정방 군대는 이 전쟁 지역도 아니었던 신라 문경까지 내려와 있었던 걸까요? 소정방이 피살됐다는 당교 부근. 당군 주둔 흔적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다. 이 일대로 저동리를 이걸 동리 이름도 다 떼딸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저게 떼밭입니다. 그래 지금은 모전이라고 띠밭으로 이래 되었지만은 대밭, 당전, 여긴 다방 이제 당군이 있었다는 데고 저 위에 저 모롱이를 뭐라냐면 대비탈이라고 이럽니다. 저놈들의 요새가 있던 곳이다. 대비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전부 이 지역에는 그 사람들 얘기고 특히 그 당군이 못 살던 뒤에 지명이 이제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게 이것이 두산 머리를 꺼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묻었다. 그래가지고 머리 뒀다 지금도 가지도 머리 뒀다 두산 머리매 우리말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에 내려가는 저 시내 있죠. 저걸 머리 내라고 합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피가 흘러가면서 내를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머리내 그래 두천 이게 두산 저게가 이제 대박 여기가 떼딸이 대방 전부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나오고 당시 싸움터도 아니었고 고구려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 왜 당군이 주둔하고 있었을까? 당교 근처에 있는 문경의 계림령. 문경과 충주를 잇는 고갯길이다. 그렇죠, 예, 양쪽에. 오늘날엔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삼국시대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예,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아달라 왕 3년인 156년에 국가의 간선 도로망으로서 계림령 길이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라가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했던 중요한 그 요충지가 되는 그러한 길목이 됩니다. 가령 이곳은 남한강 상류 지역하고 그리고 낙동강 상류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이 문경 지역과 충주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라는 계림령을 넘어야만 한강 유역과 당항성에 이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머물던 당나라군이 신라로 오기 위해서는 계림령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소정방이 당교로 왔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 신라가 백제 땅을 공격하자 당 황제가 노해 사신 김양도와 김음순을 옥에 가두고 결국 김양도는 옥살을 하는 사건이다. 이처럼 그 당나라 측에서 신라 사신을 감금하는 그런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은 당시 그 당나라가 의도했던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라의 정면 도전을 받아가지고 붕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백제의 땅에는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신라가 이제 점유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의 어떤 정면 충돌이 할까 이런 것이 이제 빚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나라 측에서는 신라에 대한 어떤 압박 이것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라의 그 기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 지역에 있는 당교 지역에 당나라 군대를 이제 파견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문경엔 신라 성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신라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고모성도 신라 통일전쟁 시기에 세운 성이었다.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주월산인데 저 왼쪽에 보이는 계곡 쪽으로 조선 때에 뜰보는 조령이고 오른쪽에 산 뒤에 있는 게 신라 때 뜰보는 계림령인데 다 두 쪽으로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 강 쪽으로 따라 내려가면은 낙동강으로 연결이 되고 이쪽 계곡 이쪽 그 고개로 넘어가게 되면은 토천이라는 그런 길을 지나서 당교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소정방은 당시로선 신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곡의 계림령을 넘어 당교 지역에 주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라 본토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교라고 하는 것은 소백산맥 안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겠는데, 이곳에 이제 당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 조정을 직접 압박하고 어떤 신라를 그 위기 속에 몰아넣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태대각관이었던 김유신 장군, 이분이 이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당교라고 하는 이 주변에서 신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를 이제 유인해가지고 막 괴멸시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이제 되는 겁니다. 김유신은 소정방을 살해하고 머리를 이 다리 밑에 묻었다. 아마 소정방의 머리가 묻힌 땅을 밟고 다니게 함으로써 신라군의 전의를 북돋우며 삼국 통일을 향해 약진해 가지 않았을까. 소정방이 피살된 시점에 즈음에 서해안에 당의 대규모 함선들이 출현합니다. 당나라 장군 서린기가 대규모 선단을 진주해 놓고 신라 문무왕에게 공개적인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듣건대 왕은 사심이 발동하여 변경에 무력을 배치한다 하오니 신라를 위하여 중국이 군사를 일으키니 중국에 유익한 일은 적고 쓸데없는 일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충의를 다하다가 이제는 역신이 되었으니 왕은 사유를 모두 말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명백히 말씀하시오. 이 서한을 보낸 서린귀의 당시 직함은 계림도 행군 대총관이었습니다. 계림도는 바로 신라를, 행군이란 대외 원정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린귀는 신라 공격의 총사령관인 셈이었죠. 바로 그런 신분으로 이런 서한을 보냈다. 이것은 단순 외교 문서가 아니라 당이 신라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과 같은 셈이었습니다. 이에 신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신라 문무왕은 서린귀에게 답서를 보냅니다. 당 태종은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의 토지는 전부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토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648년 당시 김춘추가 원조를 청하러 당에 건너갔을 때 당태종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때 동맹 조건이 백제 땅을 신라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라와 당의 갈등은 바로 당이 이 약속을 어기면서 비롯된 거죠. 1만 명의 당 군사가 4년 동안 신라의 식량을 먹고 신라의 의복을 입었으니 모든 병사들의 가죽과 뼈는 비록 중국 땅에서 태어났으나 피와 살은 신라의 것이었다. 숙적이던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당은 신라의 식량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제 땅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라까지 삼키겠다는 당에 대해 이 문무왕은 토사구팽의 예를 들며